자, 이번에는 한 템포 쉬어가는 깊이 있는 분석입니다. 애널리스트 코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운송 애널리스트 남인식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미크론 이야기가 또 주류로 화두가 되고 있는데 뭐 시장은 오늘 색깔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렇게 충격으로 확 와닿지는 않고 다만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분야가 이제 항공 쪽이죠. 네. 그래서 오늘 항공을 안 들여다볼 수 없는데 앞서 저희 전문가분도 얘기를 했지만 연말에 조금 기대했던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좀 급격하게 위축될까 봐. 자, 어떨까요? 항공주에 대한 분석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미크론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냐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인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FSC랑 LCC랑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FSC 그 중에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천천히 매수해도 되는 좋은 시점으로 보이고 반대로 LCC는 아직은 바닥은 논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SC라면 국적항공사를 얘기하네요. 그저 LCC 는 대한항공을 딱 우리나라로 특정을 치면 합니다. 대한항공.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화물 사업부가 매출액 비중이 7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여객이 회복이 조금 더뎌지더라도 오미크론 이슈가 발생을 하더라도 사실 펀더멘털 측면에서 그 큰 영향은 많이는 없고요. 네. 반대로 LCC 같은 경우에는 화물기가 전혀 없고 여객 사업부 매출액 비중이 한 8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 여객 회복이 더뎌지게 되면은 LCC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 속도가 아무래도 더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을 이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대한항공 지금 EV/EBITDA가 한 6.0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이제 수준인가요, 그러면? 한 달 전에 한 리오프닝 기대감이 있었을 때가 EV/EBITDA가 한 8배, 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한 5, 6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완전히 뭐 바닥이다, 완전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접근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LC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업이익이 적자여가지고 EV/EBITDA보다는 시가총액이랑 매출액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EV/EBITDA라는 걸 이제 뭐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혹여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풀어주면은 현금 뭐죠? 이게 이제 기업 가치를 EBITDA라는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한 수치를 나눈 걸로 이제 배율을 산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이건 비율이 이제 낮을수록 저평가다 근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6배. 되겠죠. 네. 네, 근데 LCC는 아직 영업이익이 적자다 보니까 EV/EBITDA로 판단하기에는 어렵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펀더멘털이 훼손되는 상황에서는 LCC는 좀 바닥은 아직 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비용 항공사라고 하는 LCC는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가 되고 누적이 되고 있고 네. 여객 운임이 아무래도 좀 주 포지션이다 보니까 그죠? 네. 아시아나도 다시 지금 대한항공하고 합병이 걸리면서 유동성 얘기들이 또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그 오미크론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FSC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를 봤을 때는 아시아나는 좀 빼고 대한항공 쪽으로? 네, 아시아나는 좀 빼고 대한항공만 이제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항공 화물 운임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이 들어오면은 사실 화물기를 늘려가지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한항공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급을 늘리면서 이제 물 들어오는데 노젓고 있는 반면에 네. 아시아나항공은 좀 그렇게 많이 활동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은 들어오는데 노가 없군요. 네, 왜냐면은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사실 이제 경영진이 뭐 컨트롤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조금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FSC 그 중에서 대한항공만 바라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고정비, 인건비라든지 계속 그래 나갈 텐데. 네. 하여튼 자 국제 여객 회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데이터를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이 FSC하고 LCC 중 수혜를 받는 쪽은 어느 쪽이냐 이렇게 지금 질문지가 돼 있네. 네, 일단 지금 회복 정도를 한번 보면은 10월 데이터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코로나 이전 대비해가지고 한 국제 여객은 5% 정도밖에 회복을 못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한 달 평균 한 750만 명이 이제 국제 여객으로 나갔는데
지금 21년 10월에는 30만 명 수준까지밖에 회복을 못했다 보니까 네. 아직은 좀 국제역의 회복은 멀은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그러면은 저 데이터는 국내 기준입니까? 저거는 국제역액입니다. 토탈에서 글로벌하게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토탈 해가지고 이제 제가 커버하고 있는 5개 항공사 ASK를 지금 나타내는 건데 네. 이제 아직은 바닥인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근데 회복이- 그러면은 어떻게든 지금 바닥이니까 회복은 하지 않을 어. 거냐라고 하면은 FSC랑 LCC 중에서 누가 먼저 회복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제 생각에는 장거리 여객기를 보유한 FSC가 조금 더 수혜 회복 속도가 빠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셧다운하는 나라들은 생겨나지만 제일 그래도 메이저는 미국이잖아요. 그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셧다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여객 미국은 땅덩어리도 넓어서 그쪽 내에서 이렇게 항공을 타고 내국인들이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많고 하죠. 네. 자, 화물이 이끌고 있는 대한항공 실적 내년에는 조금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물론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국면인 네. 건데. 지금 뭐 하루하루 단위로 변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사실 실적 추정치에 대해 내년 실적 추정치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고는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화물사업부는 견조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항공화물 운임이 상승한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여객기 운항이 중단이 되면서 벨리카고 공급이 사라졌습니다. 네. 즉 여객기 하부에 있는 공간에 탑재하는 화물 공급이 사라졌고요. 공급은 감소를 하고 반대로 수요는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컨테이너 운임이 올라가고 선복 자체를 구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네. 화주들이 이거 컨테이너 선을 수배를 못하니까 화물기를 수배를 하면서 수요가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오미크론 이렇게 델타 변이처럼 활산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이 변수가 지금 상황을 더 강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즉 항공 운임 상승이 내년에도 조금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추정하기로는 내년 올해 한 대한항공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원 그리고 내년에는 한 0.9조 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역성장하는 걸로 추정은 해놨는데 네. 사실은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정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오미크론 변수가 고려를 하면은 아무래도 내년에도 또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한항공은 지금 영업이익은 내년에도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제 나온 수출 데이터가 600억 달러 이야기가 넘었잖아요. 거기에 네. 이제 주류가 또 반도체일 텐데 반도체는 이제 항공 운송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국제항공사인 대한항공을 많이 주로 이용하겠죠. 네, 대부분 항공화물 운임하는 게 이제 반도체나 뭐 신선식품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좋은 거를 봤었을 때에도 역시 항공화물 수요 자체는 굉장히 견조하구나. 오미크론 이 변수랑은 큰 상관이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11월부터 좀 중단된 이 고용 유지 지원금 네. 그러면 한 대한항공이나 아니 항공사들도 인건비 부담은 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죠. 고정비 부담? 이거는 어떻게 봅니까? 이건 역시 FSC랑 LCC 좀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될 걸로 보이는데 네. 일단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같은 FSC는 인건비 부담이 좀 생길 걸로 보입니다. 지금 고용유지지원금이 중단이 되고 이제 FSC 같은 경우에는 유급휴직을 유지를 하기로 했거든요. 네. 즉 정부에서 보조금 대신에 우리 회사 돈을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LCC 같은 경우에는 무급휴직으로 돌리면서 이제 인건비는 부담이 없을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자료를 보면 인당 급여 추이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항공사들이 다 낮아졌는데 이게 정부 고용 지원금을 받으면서 그 손익계산서에서 숫자가 빠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내려간 거입니다. 근데 정부 고용금이 지원이 끊기게 되면은 아무래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내려간 인당 급여가 다시 올라갈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021년도 거의 끝나가고 있어가지고 내년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고용유지 지원금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뭐 올해처럼 FSC, LCC 무차별적으로 다 지원을 해줄지 아니면은 LCC만 딱 특정해서 지원을 할지 좀 변수는 고려해 봐야 되는데 이건 아직 정부에서 발표는 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좀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지 윤곽이 나올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물류의 병목 현상이 더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이 오미크론 변수 때문에
해상 운수 현황하고 전망 최근에 보면 BDI 지수 조금씩 오르긴 하든 다시 오르던데. 네. 그래서 물류 병목 현상이 가장 심한 게 이제 BDI 벌크보다는 컨테이너선이 가장 심하거든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물류 병목 현상이 내년 상반기에도 좀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반 정도 됐죠. 바이든 대통령이 항구 서부 항만 24시간 가동을 해가지고 물류 병목 현상 해결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지금 사실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병목 현상 그 적체 지수는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네. 종합을 해보면은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도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항만 병목 현상도 있고 내륙 운송도 차질을 빚고 있고 창고가 부족하다 보니까 행정부에서 손을 쓴다고 하더라도 지금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지금 병목 현상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컨테이너선을 운영을 하고 있는 HMM 주가도 그러면은 수혜를 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HMM 같은 경우에는 PBR이 SCFI 컨테이너 운임 지수 상승률이 기울기가 가팔라지면 가팔라질수록 PBR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절대적인 레벨이 아니라 기울기가 중요한데 사실 SCFI 상승률이 많이 둔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주 입장에서도 더 이상 운임을 못 올려주겠다라고 그렇죠. 굉장히 반발이 많다 보니까 네. 선주 입장에서도 지금 SCFI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공격적으로 올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해 봤을 때는 이제 물류 병목 현상은 좀 지속될 걸로 보이지만 HMM 주가는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론을 지어야 될 겁니다. 탑픽은 그래서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네. 그래서 화물 운임이 워낙 좋고 3분기도 사실 저희 애널리스트가 추정한 거 대비해가지고 60%나 더 높게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네. 4분기에도 그렇게 좋은 실적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컨테이너 운임도 피크아웃 될 가능성도 높다 보니까 화물기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항공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운송 애널리스트 남민식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